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아우라 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 외벽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비추며 위용을 뽐냈고,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비즈니스 왕국을 지탱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대호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일군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정 건물을 좇지 않았다. 그저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의 흐름을 응시할 뿐이었다. 70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탑.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공의 단맛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씁쓸한 뒷맛만이 혀끝을 맴돌았다. 비서실장. 나지막한 부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비서실장이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 질문은 평이했지만 최 비서실장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기에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모두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지훈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모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강대호 회장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보고를 듣고 싶은 게 아닐세. 자네 눈으로 본 진짜 아우라의 모습을 말해보게. 최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강 회장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충신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우라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보였다. 아첨하는 자가 늘고 소신을 말하는 자가 줄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연주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동료를 경쟁자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역시나 강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손자인 강지훈은 유능한 CEO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서운 추진력으로 아우라의 외형을 더욱 키워냈다. 하지만 그는 결과만을 중시했다. 과정에 갇힌 사람의 진심 같은 것들에는 무관심했다. 그의 주변은 온통 그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단단하지만 영혼 없는 강철성처럼. 지훈이는 아직 멀었어. 저 아이는 이 제국의 왕이 될 자격은 갖췄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될 자격은 아직 없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허름한 작업복 한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회색빛의 청소부 유니폼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게. 오늘부터 나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대호가 아닐세. 그저 이 건물 어딘가를 청소하는 늙은이 김민수일 뿐이야. 최 비서실장의 얼굴에 만류의 빛이 스쳤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심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도 염려되고요. 가장 위험한 건 이대로 아우라의 정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지켜만 보는 일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걸세.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누가 진짜 보석이고 누가 그저 빛나는 돌멩이인지, 누가 진심으로 땀 흘리고 누가 남의 땀을 훔치려 하는지. 그는 익숙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몸에 붙었던 최고급 원단의 감촉 대신 거칠고 뻣뻣한 천이 피부에 닿았다.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던 명품 시계와 반지를 서랍에 넣고 대신 때 묻은 면장갑을 손에 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인이 아니었다. 그저 평생의 고단함이 어깨에 내려앉은 평범하고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걸이를 느리고 힘없게 만들었다. 완벽한 변신이었다. 아우라그룹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연소 팀장인 박민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팀원들의 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그는 입사 10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로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야망과 권위의식도 강했다. 이서연 씨,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쓴 겁니까? 시장 분석 데이터가 이게 다예요. 이런 걸로 컨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카로운 질책이 사무실 한가운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인턴 사원인 이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질책을 받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 없이 침착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어제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데이터는 모두 반영했습니다. 현재 추가 자료를 해외 지사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인턴이면 인턴답게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요. 변명은 필요 없어. 박민주는 그녀의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의 몇몇 팀원들이 키득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서류를 주었다. 그녀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쥐어졌다 펴졌다. 괜찮아. 이런 취급은 익숙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변변한 배경도 없는 자신에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 허름한 청소 카트가 나타났다. 김민수가 된 강대호 회장이었다.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휴지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이가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늙은 청소부는 배경의 일부일 뿐 인격체로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강 회장은 박민준 팀장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보란듯이 서류 뭉치를 휴지통에 던져넣고는 청소 카트가 거슬린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좀 비켜봐요. 알짱거리지 말고. 일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옆으로 뺐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현실이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이토록 오만한 모습. 그는 다음으로 이서연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휴지통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끗했다. 작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 옆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들고 있던 먼지떨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쿠. 힘없는 신음소리와 함께 먼지가 풀풀 날렸다. 바로 옆자리의 직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을 뿐이었다. 박민주는 진짜 뭐 하는 거야 라며 신경질을 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 회장의 팔을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그녀는 주변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노인이 넘어진 것을 걱정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랍에서 물티슈를 꺼내 강 회장이 주운 먼지떨이를 닦아주고 그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잠시 앉아서 쉬세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가 내민 손길을 받아들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친절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동정도 시혜도 없었다. 그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고맙구나 아가씨. 별 말씀을요. 조심하세요. 이서연은 가볍게 미소 짓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일에 몰두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이서연이 작은 종이컵 2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잠시 쉬면서 하세요. 따뜻한 커피예요.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그에게 건네고 자신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값비싼 원두커피가 아닌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그 어떤 최고급 루아 커피보다도 향기롭게 느껴졌다. 아가씨는 왜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 강 회장이 넌지시 물었다. 이서연은 잠시 하늘을 보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셨는데 늘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을 보애니 그냥 남일 같지가 않아서요.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이라는 두 단어만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
아우라그룹의 초석이 되었던 바로 그 정신이었다. 첫날의 위장 근무가 끝났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 회장은 샤워를 마치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름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 하루 그는 아우라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과 가장 고귀한 모습을 동시에 목격했다. 최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박민준 팀장, 최근 실적 부풀리기와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서연 인턴은 지방대 출신에 현재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다. 어떤 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어떤 빛은 허영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수많은 빛들 속에서 그는 오늘 낮에 보았던 작지만 따뜻한 빛 하나를 떠올렸다.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지키는 진주, 이서연. 계속하게 이 연극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튿날 강대호 회장은 동이 트기도 전에 회사에 도착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사무실은 고요했고 도시의 소음 대신 자신의 발소리와 청소 카트 끄는 소리만이 복도를 울렸다. 그는 일부러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밤새 도착한 해외 지사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오직 모니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 식어버린 커피와 반쯤 먹다 남은 삼각김밥이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다른 구역으로 카트를 옮겼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사무실은 다시금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박민준 팀장은 어젯밤 상부로부터 보고서가 반려되었다는 사실에 잔뜩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애꿎은 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김 대리 보고서에 오타가 이게 뭐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최 주임자네. 아이디어는 10년 전에도 써먹던 거야. 창의성이라는 게 없어. 공포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직 이서연만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다. 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 거슬렸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옆 부서의 한 여직원이 서류 더미를 들고 가다 발을 헛디뎌 복도에 넘어졌다. 수백 장의 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지만 이내 모두 외면한 채 자신의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박민주는 쯧쯧 혀를 차며 노골적인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넘어진 여직원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서류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냥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순서대로 정리까지 해주었다. 여직원은 거의 울상이 되어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왔다. 강 회장은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는 자신을 향한 친절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향한 것이었다. 저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몸에 밴 본능적인 선의였다. 그의 마음속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였다. 강 회장 역시 식판에 멀건 국과 몇 가지 반찬을 받아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일부러 박민준과 그의 무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다. 그리고 계산된 실수를 저질렀다.
식판을 든 손을 일부러 떨며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국물이 박민준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바로 앞에 튀었다. 아에스 이 늙은이가 진짜.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눈 없어.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당신 월급 전부 털어도 이거 하나 못 사는 거 몰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에 있던 그의 동료들은 킥킥거리며 기름을 부었다. 팀장님, 저런 영감님이 뭘 알겠어요. 당장 닦으라고 하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더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때였다. 쟁반을 들고 일어서는 이가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먼저 넘어진 강 회장의 상태부터 살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는 강 회장을 안심시킨 뒤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팀장님 고의로 하신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십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인턴 따위가, 그것도 회사에서 가장 잘나가는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상황. 박민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뭐 이서연 씨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인턴 주제에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아니면 저 늙은이랑 무슨 특별한 사이라도 돼. 아기가 가득 담긴 비아냥거림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으로 그를 마주했다. 팀장님께서는 저희 팀의 리더이십니다. 저는 리더란 구성원을 이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방금 팀장님의 모습은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묵묵히 바닥에 엎드려 휴지로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강 회장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민준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는 두고 봐 이서연 이라고 작게 읊조린 뒤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식당을 나가버렸다. 강대호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자신을 위해 대신 오물을 치우는 소녀의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겼다. 단순히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저 가녀린 체구 안에 강철 같은 신념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품고 있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함. 그것은 강지훈에게조차 없는 덕목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저런 사람이었다. 아우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돈과 권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단단한 그릇.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직원들이 잘 찾지 않는 옥상 정원에서 이서연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가씨 아까는 정말 고마웠네. 이서연은 그제야 그를 발견하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팀장님이 너무 하셨어요. 그래도 아가씨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는데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더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더더욱 비굴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강 회장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건가? 이서연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슬픔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편찮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적어도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곳에서 꼭 정직원으로 살아남아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화를 마친 강 회장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다. 이서연 저 아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조금만 다듬어주면 아우라 전체를 비출 휘광을 뿜어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최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박민준 팀장 그동안의 비리 내역 샅샅이 다시 조사하게,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해, 그리고 이서연 인턴의 진짜 실력을 시험해 볼 만한 판을 하나 짜보게. 박민준의 방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무대를. 최 비서실장은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느끼고 즉시 움직였다. 거대한 연극의 이막이 오르기 위한 무대 장치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설치되기 시작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강대호 회장이 김민수로 살아온 지 2주가 지났다. 그는 매일 아우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를 오가며 인간 군상의 민낯을 목도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이서연은 진짜였고 박민준은 썩어 있었다. 이제는 그 둘을 제대로 된 시험대 위에 올릴 때였다. 최 비서실장을 통한 강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전략기획본부에 긴급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졌다. 잠재적 M&A 대상인 유망기술 스타트업 넥서스테크에 대한 인수 타당성 분석. 마감 기한은 단 일주일. 보고는 본부장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무게감이 상당한 프로젝트였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팀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팀의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서연 씨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는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말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넥서스테크의 재무 리스크 분석 파트를 이서연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인턴이지만 능력이 출중하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세요. 팀원들의 시선에 미묘한 질투와 시기가 섞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격적인 기회 부여였지만 이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직감했다. 재무 리스크 분석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파트였다. 성공하면 본전,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외나무다리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서연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갔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제표와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오류라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그런 그녀를 김민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환하게 불이 켜진 그녀의 자리를 볼 때마다 그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가끔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나 작은 빵을 몰래 놓고 가곤 했다. 쪽지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조용한 응원이었다. 이서연은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온기에 잠시나마 미소를 지으며 다시 힘을 내곤 했다. 발표를 하루 앞둔 밤, 마침내 이서연은 모든 분석을 끝마쳤다. 몇 번이나 교차 검증을 거친 완벽한 보고서였다. 그녀는 최종 파일을 팀 공유 서버에 저장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사무실이 어둠에 잠긴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이서연의 컴퓨터를 켰다. 미리 알아둔 그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는 능숙하게 공유 서버에 접속해 이서연이 올린 최종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 즉 넥서스테크의 부채 비율과 잠재부실 채권 수치를 교묘하게 수정하기 시작했다. 소수점 위치를 하나 바꾸고 숫자 69를 9로 바꾸는 식이었다. 일반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치명적인 조작이었다. 그는 넥서스테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건실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회사로 둔갑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파일의 최종 수정자 기록이 이서연의 이름으로 남도록 조작한 뒤 유유히 자리를 떴다. 완벽한 범죄였다. 다음 날 본부장과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내부 보고회.
박민준의 소개에 이어 이서연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넥서스테크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자신 있게 제안했다. 발표 초반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표정은 긍정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박민준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서연 씨. 지금 발표한 수치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원본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 이서연 씨 보고서의 부채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인데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민준이 지적한 오류는 자칫하면 회사를 수백억 원의 손실에 빠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준은 이때다 싶어 이서연을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서연 씨,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마터면 회사를 거대한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인턴이라고 해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증거는 그녀에게 불리했다. 서버에 남은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간은 그녀가 퇴근하기 직전이었고 수정자 역시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본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서연 인턴은 금일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세요. 이번 사안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정직원의 꿈, 어머니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강대호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어젯밤 박민준이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그는 즉시 화장실로 들어가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초회 실장, 지금 당장 CCTV 기록을 확보하게.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전략기획팀 사무실 복도와 입구 전체, 그리고 박민준 팀장의 PC 접속 기록, 서버 파일 접근, 로그 전부 다. 단 1초도 빠짐없이. 최 비서실장은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지체 없이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회장이 기다리던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부패의 증거를 잡아낼 결정적인 순간. 잠시 후 강 회장은 텅 빈 비상계단에서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느라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절망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아래 계단에 앉았다. 그리고는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녀 옆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예전에 그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가 계단에 울렸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너무 상심하지 말게. 누군지 모를 이의 작은 위로. 그 익숙한 온기에 이서연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서연은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민준은 눈엣 가시를 제거했다는 생각에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대호 회장과 최 비서실장은 박민준의 죄를 입증할 반박 불가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인사위원회의 진짜 주인공은 이서연이 아니었다. 폭풍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올 고요함은 아우라그룹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서연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테이블 한쪽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인사부장 법무팀장,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냉철한 눈빛의 CEO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이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비효율적인 절차. 그는 눈앞의 인턴을 훑어보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눈빛만은 꺾이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능해 보이지도 악의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인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데이터와 팩트를 신봉하는 그에게 그녀의 억울하다는 항변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인사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징계 사유를 낭독했다. 상기 사유로 이서연 인턴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으로 본 위원회는 고심 끝에 해고를 결정하는 바입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이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주요 증인으로 참석한 박민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기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끼는 후배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원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다. 불쾌하지만 필요한 정리 절차였다. 그가 최종 결재를 위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천천히 그리고 요란하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가심과 의아함이 떠올랐다. 감히 CEO가 주관하는 징계위원회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늙은 청소부 김민수였다. 그는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를 밀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세요. 하지만 노인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는 느릿느릿하지만 멈춤 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그는 경악하는 임원들의 얼굴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버린 박민준의 얼굴,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이서연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자신의 손자 강지훈에게 멎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노인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천천히 꼿꼿하게 펴졌다. 수십 년의 노동으로 굽은 듯 보였던 등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강건함이 서 있었다. 그는 더러운 작업용 모자를 벗어던졌다. 흐트러진 백발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드러났다. 때 묻은 장갑을 벗자 늙었지만 고귀함이 서려 있는 손이 나타났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고 갈라지지 않았다.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과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회사에서 내 눈앞에서 이런 역겨운 연극이 벌어지고 있을 줄이야. 강지훈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뼛속까지 각인된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임원들은 경악하며 노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들은 알아봤다. 아우라그룹의 창업주 살아있는 전설 강대호 회장. 박민주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서연은 눈만 끔뻑이며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친절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강대호 회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초회 실장. 그의 부름에 어느새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최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익숙하게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이 켜지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민준이 어젯밤 늦게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몰래 들어오는 CCTV 영상이었다.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다음 화면은 그의 PC 로그인 기록과 이서연의 보고서 파일에 접근하여 수정하는 서버 로그 기록이었다. 접속 IP 수정 시간 변경된 데이터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박민준이 동료와 통화하며 그 건방진 인턴년
이번에 확실히 밟아버렸어 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박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했다. 강대호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회의실을 때렸다. 그는 박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오 같은 자는 아우라의 수치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의 불호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징계위원석에 앉은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진실을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서류 나부랭이와 그럴듯한 거짓말에 놀아났으니 당신들 눈에는 사람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가? 오직 직급과 배경만 보이는가?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끄러움과 충격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위원회가 아니었다. 자신을 포함한 아우라 전체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처참하게 낙제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의 시선이 이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워졌다. 이서연 인턴. 지난 몇 주간 나는 이 아이가 진정한 아우라의 인재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이 아이의 진심 하나가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의 그 잘난 머리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낫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민주는 금일부로 즉시 파면한다. 또한 회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관련된 자들도 모두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 그리고 그는 이서연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서연 인턴은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내 직속인 회장 비서실로 발령내도록 하게.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폭풍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 옆에 서서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에 이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창피함, 놀라움,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거짓된 연극에 막이 내렸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징계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쫓겨나거나 고개를 숙인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강대호 회장과 강지훈 대표, 그리고 여전히 넋이 나간 이서연 단 3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들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의 판단 착오에 대한 수치심, 임원들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권위를 훼손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이서연을 향한 미묘한 원망까지 뒤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자신이 이제는 그룹 회장님과 대표이사 사이에 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대호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2사람 내 집무실로 따라오게.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3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이서연은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회사의 홍보 책자에서나 보았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호화로운 복도를 자신이 걷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회장 집무실은 청소부의 휴게실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전망,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가구들 공기마저 무게감이 다른 듯했다. 강 회장은 몇 주간 감춰왔던 본래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자신의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는 듯 손짓했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소파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강 회장은 먼저 손자인 강지훈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지훈아, 너는 똑똑하고 유능한 경영자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 하지만 너는 숫자와 실적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 회사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과 땀이 모여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는 강지훈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강지훈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늘 벌어진 일들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이어 이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서연 양, 나는 지난 몇 주간 자네를 지켜봤네. 자네의 성실함,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자네는 내가 세웠던 모든 보이지 않는 시험을 통과했어. 이서연은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다. 당혹감과 자부심이 뒤섞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서론을 마친 강 회장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는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의 사람처럼 잠시 숨을 고른 뒤 손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지훈아, 내가 이서연 양과 결혼했으면 한다. 정적. 얼마나 흘렀을까. 강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허수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농담 기운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회사 사정을 조금 안다고 해서 생판남인 저 인턴과 결혼을 하라니요. 이건 제 인생입니다. 회사 경영이 아니라고요. 저를 이렇게까지 모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훈계를 듣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특히 결혼을 이런 식으로 재단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이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충격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저도 반대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저는 회장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강 대표님과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터무니없는 제안이자 모욕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였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같은 역할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반대에도 강 회장은 태연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는 낭만적인 변덕이 아니라 아우라와 가문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강지훈을 향해 말했다. 너는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이 비어있다. 그 빈 곳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 네 곁에서 돈과 권력이 아니라 아우라의 진짜 정신을 지켜줄 방패가 필요하단 말이다. 수많은 정재계의 딸들, 그들의 마음속엔 아우라가 아니라 아우라가 가진 돈과 권력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라. 그리고 그는 이서연을 향해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양, 자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고 무례한 제안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그 강직한 성품과 지혜가 필요하네. 자네라면 지훈이를 그리고 이 아우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도와달라는 부탁의 형태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하고도 강력한 한 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완강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다른 두 사람은 그 미친 계획에 맞서 자신들을 지키려 했다. 강 회장은 그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들 쉬게. 하지만 내 뜻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걸세. 두 사람 모두 오늘 밤 깊이 생각해보게. 이것이 단순히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 강지훈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가버렸다.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서연 역시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 명예회복과 정직원 채용이라는 기쁨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섭고도 황당한 제안 아래 완전히 빛을 잃었다. 두 세계의 충돌은
이제 막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황당한 결혼 제안이 있은 후 며칠간의 시간은 어색한 안개 속처럼 흘러갔다.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회장 비서실 소속 직원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곳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이 섞여 들어온 것처럼 겉돌았다. 강지훈은 할아버지와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팽팽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교착 상태를 깬 것은 역시 강대호 회장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다시 집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두꺼운 사업 보고서 하나를 던져놓았다. 아우라바이오 아우라비오 정상화 프로젝트. 아우라바이오. 그곳은 아우라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신약 개발은 내부 갈등과 연구 방향의 오류로 몇 달째 표류하고 있었다. 그동안 투입된 모든 태스크포스 팀이 두 손 들고 나가떨어진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강지훈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이서연을 핵심 원인 분석 및 전략 수립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했다. 강지훈은 거시적인 사업 전략을, 이서연은 데이터와 연구 기록팀 내부 역학을 파고들어 실패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역할이었다. 막강한 권한과 함께 숨막히는 데드라인도 주어졌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내 제안에 대한 너희의 대답이 될 것이다. 그는 두 사람의 업무적 성과와 자신의 결혼 제안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이것은 명백한 좌천이자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를 떠넘기는 행위였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느꼈다. 이서연은 공포에 휩싸였다.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두 사람의 첫 회의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차갑고 적대적인 공기만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강지훈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봐요, 이서연 씨. 당신이 바이오에 대해 뭘 알지? 그냥 내가 시키는 자료 정리나 잘 해줘요. 제발 내 일에 방해만 되지 말라고. 이서연은 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만 해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구팀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팀원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들의 업무 방식은 모든 면에서 충돌했다. 그는 하향식 탑다운이었고 그녀는 상향식 버텀업이었다. 그는 결과를 중시했고 그녀는 과정을 중시했다. 초기에는 사사건건 부딪히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서연이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파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밤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두꺼운 전문 서적과 논문을 읽었다. 아는 척하지 않았다. 대신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히 그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의욕을 잃은 연구원들과의 면담에서였다. 그녀는 지시하거나 신문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몇 시간이고 묵묵히 그들의 불평과 좌절, 그리고 숨겨진 열정까지 모두 경청했다. 그 결과 그녀는 핵심 연구 책임자가 뛰어난 과학자일지는 몰라도 최악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독선적인 리더십이 팀 내에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강지훈의 이전 팀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연구 기록 속에 미세한 불일치점을 찾아냈다. 강지훈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운 좋은 인턴이 아닌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분석가로 보기 시작했다. 이서연 역시 강지훈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그를 차갑고 오만한 재벌 3세로만 여겼다.
하지만 외국 부품 공급사와의 첨예한 협상 자리에서 그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냉혹했지만 완벽한 논리와 치밀한 전략으로 아우라의 이익을 지켜내는 최고의 협상가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팀이 만든 재무 예측 모델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하자 밤을 새워가며 직접 모든 수치를 재계산하는 엄청난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회의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그를 발견했다. 고된 책임감에 짓눌려 잠든 그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주 작은 무의식적인 배려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이 실은 그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돌파구가 찾아왔다. 이서연이 분석한 팀의 내부 갈등 문제와 그녀가 발견한 숨겨진 데이터 한 조각을 바탕으로 강지훈은 완전히 새로운 급진적인 전략을 고안해냈다. 연구팀을 전면 재구성하고 그동안 무시되었던 다른 방향의 연구 경로를 시도하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함께 계획을 다듬었다. 이제 그들의 논쟁은 파괴적인 싸움이 아닌 건설적인 토론이 되어 있었다. 같은 서류를 집으려다 손끝이 스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강렬한 전기가 흘렀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의 팀이 된 것 같았다. 늦은 밤 두 사람은 그들의 결과물로 가득 찬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지쳤지만 이상한 흥분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침내 실행 가능한 계획이 완성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적대감도 어색함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막 싹트기 시작한 감탄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이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마워요. 이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도요.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이 데이터들은 그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불편한 동맹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는 마치 강대호 회장이 계획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담금질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우라 바이오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 보고의 날. 강지훈과 이서연은 나란히 발표석에 섰다. 이전의 적대감이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노련한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다. 강지훈이 먼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전략과 재무적 기대 효과를 브리핑했다. 그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모든 수치는 완벽하게 논리를 뒷받침했다. 이사들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스쳤다. 이전과는 다른 확신과 깊이가 느껴지는 발표였다.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던 팀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을 차분히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연구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발표는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다. 강지훈의 거시적인 비전과 이서연의 미시적인 분석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아우라, 바이오의 미래에 대한 거대하고도 정교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한 이사가 입을 열었고 곧이어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실패의 무덤에서 기적을 일궈낸 두 젊은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가장 뒷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대호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신뢰와 존중을 보았다. 그의 도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셈이었다. 그날 저녁 성공적인 발표를 자축하는 회식 자리가 끝난 후 강지훈은 이서연에게 잠시 함께 걷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강변의 산책로를 걸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서연 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운 좋은 인턴이나 할아버지의 낙하산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이었다. 대표님이야말로요. 이서연이 부드럽게 화답했다. 대표님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제 분석은 그저 종이 위에 머물렀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반짝이는 강 건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수많은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강지훈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했다. 서연 씨, 할아버지의 제안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폭력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지로요. 이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차갑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고독한 어깨와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보면서 그녀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표님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자꾸만 대표님을 신경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강지훈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다. 어색했던 계약의 시작이 이제는 진심이 담긴 관계의 시작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강대호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이전처럼 따로따로가 아닌 손을 꼭 잡은 채였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두 사람의 결정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우라를 함께 이끌어갈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서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힘을 실었다. 회장님의 큰 그림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선언에 강대호 회장은 마침내 소리내어 웃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래, 그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서로를 들여다볼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스스로 선택한 관계야말로 가장 단단한 법이지. 아우라의 미래는 이제 너희 두 사람에게 달렸다. 가짜 가난뱅이 노인의 시험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마침내 진짜 사랑과 신뢰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결혼은 정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장 큰 이슈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때로는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때로는 서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며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강지훈의 날카로운 전략에 이서연의 따뜻한 통찰력이 더해지자 아우라 그룹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건강한 제국으로 성장해 나갔다. 한때는 가장 낮은 곳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였던 회장과 배경 없는 인턴 사원이었던 소녀, 그리고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젊은 CEO.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우라 그룹의 전설로 남아 진정한 가치는 직위나 배경이 아닌 사람의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야기하게 될 것이었다.